그렇습니다. 예, 시작이 됐고요. 1차전을 결국은 그죠?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에드먼턴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홈에서의 출발이 상당히 좋게 되게 됐네요. 이제 혹시나 이제 또 이제 한 경기를 지게 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워낙 플로리다가 원정에서의 승률 예, 상당히 좋고 원정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3대1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문이 드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죠? 결국 이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기분 좋은 승리라고 마음을 들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전 이야기에서 관련 보시면은 캐나다 팀이 2011년 이후로 예, 홈에서 1차전을 승리한 14년, 15년 만이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1차전을 승리한 팀들은 많은데 캐나다 팀이 홈에서 1차전을 이긴 거는 2011년 이후로 예, 1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희귀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오랜만에 이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 5년 연속 상위 시드가 1차전을 가져가는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예. 5시즌 연속 말 그대로 21, 22, 23, 24, 25 이렇게 상위 시드인 팀. 그러니까 이제 홈에서 다 5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홈팀이 다 이제 첫 경기를 가져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02년 스탠리컵 결승 이후로 1차전에서 연장에서 4대3 승리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도 뭐 3년 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템파베이 대 콜로라도 경기에서 콜로라도가 4대3으로 연장에서 승리를 했고 2차전에서는 7대0으로 아주 대승을 거두는 그림이 있었는데 진짜 뭐 에드먼턴도 2차전 7대0 뭐 이렇게 이기면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플로리다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 가져왔고 스탠리컵 결승에서 1차전을 잡았을 때 승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1대0 리드를 가져갔을 때도 전체 승률도 좋은 편이고 65승 20패 76.5%. 근데 이제 홈팀이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에드먼턴의 현재 상황이죠. 홈팀이 1대0의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52승 10패. 예,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83.9%라고 이제 말씀드린 뭐 사실 이거는 라이브 코멘터리 도중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정도를 이제 압도적으로 홈팀이 1차를 잡았을 때는 웃어주는 결과가 나오고 혹은 에드먼턴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뭐 플로리다 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관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게 거꾸로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그죠? 이제 이 토론토 시리즈에서 0대2로 그러니까 홈에서 0대2의 리드를 잡은 팀이 뭐 승률 88%막 이랬었는데 그죠? 결국 이제 그게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그냥 이제 역사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우리는 이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셔도 뭐 그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참고로 최근에 1차전을 잡고 뭐 우승한 예시는 너무 많으니까 그죠? 우승한 예시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승 못한 예시를 좀 찾아보니까 5년 전에 댈러스가 이제 1차전을 이기고 우승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그 전년도 그러니까 3년 연속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최근의 이야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부터는 1차전을 잡은 팀들이 다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1, 22, 23, 24 그죠? 근데 이제 그 직전 3개의 연도는 1차전을 잡은 팀들이 6차전에서 진 것도 있고 7차전에서 진 것도 있고 5차전에서 진 적도 있어요. 이제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에드먼턴 팬분들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말씀드리면은 52승 10패인데 그 중에 3패가 저 10패 중에 3패가 최근 10년 내로 나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건 또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래 기록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게 있다고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냥 1차 팀 NHL에서 이제 집계하는 스탯에서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 숫자는 46대 32로 이제 에드먼턴이 앞서는 그림이었는데 뭐 전체 슈팅 시도는 물론 이제 제가 경기 끝났을 때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전체 슈팅 시도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페이스오프는 플로리다가 앞서는 그림이었고요. 이제 파워플레이도 이제 플로리다는 2번의 기회에서 1번, 근데 에드먼턴은 4번의 기회에서 1번이지만 아주 중요한 걸 넣었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이 되게 됐고
히트 숫자 동일하고요. 블로킹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기버웨이 숫자라든가 테이크어웨이 숫자는 오히려 이제 플로리다가 더 많은 이제 이런 그림에서 바라보시듯이 뭐 사실은 두 팀 굉장히 호각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시리즈 뭐 경기 내내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국면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하고 누가 조금 더 불리하고 이런 그림들은 좀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뭐 결승전다운 치열한 경기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로리다가 이제 2피리어드까지 3대1로 이제 앞서가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요걸 지키지 못했고요. 3피리어드는 확실히 이제 에드먼턴이 이제 유효 슈팅수가 굉장히 잘 누적을 했죠. 14대2. 이런 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에서도 이제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은 에드먼턴 쪽이, 물론 이제 파워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기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이제 연장 초반에 이렇게 좀 몰아치는 국면이 있었고, 이제 연장 이제 중반 이후로는 에드먼턴이 이제 또 분위기를 좀 잡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5분, 6분, 7분 이후부터 됐나? 아무튼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좀 논란의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야기가 있죠, 그죠? 왜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아니었는가? 물론 이제 이걸 제 또 라이브 코멘터리를 또 들으신 분들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일견 봐서는 골리 인터피어런스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부분에서 에드먼턴 감독 코치진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챌린지까지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결국은 불리지 않았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심이 아니냐, 그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요 장면이었죠, 그죠? 직전 이제 골 장면. 이거 뭐 골 장면은 이제 2on2 상황에서 이제 원에 해당하는 선수를 슬롯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슈팅을 때리는 그거이기 때문에 특출날 게 하나도 없는 골 장면입니다. 아주 이제 정석적인 골 패턴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먼이랑 쿨러크가 지금 샘 베니 선수랑 이렇게 이제 네트 앞쪽에서 엉켜 있는 장면이었고, 요 뒷장면에서 샘 베니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제 슛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랑 딱 맞춰지면서 결국은 실점을 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쿨러크 선수가 요렇게 이제 앞으로 슉 나오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여기 화살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리로 이렇게 살짝 넘어뜨리는 거, 걸려 넘어진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니시. 근데 걸려 넘어져도 트리핑이 선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쿨러크 선수가 이제 네트 앞쪽에서 요렇게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샘 베니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결국 스키너 선수에게 접촉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샘 베니시 혼자서 넘어졌으면 이거는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맞습니다. 혼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쿨러크가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NHL 룰북 요겁니다. 69조 1항에 요게 있습니다. 공격자가 수비자에게 밀리거나 파울을 당해서 골리랑 접촉을 했을 때 공격수가 골리 접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공격자가 시작한 접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때 이제 제가 그 라이브 코멘터리 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바라보시면, 그 샘 베니시 골리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분 맞는 말씀인데, 결국은 상황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베네스 선수가 쿨러크와 접촉으로 유발이 되죠. 지금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쿨러크가 이제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결국 이제 넘어뜨리면서 트리핑을 하면서 이 골리에게 이제 엎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비자가 접촉을 유발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몸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골리를 살짝 피하는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뒤쪽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골 인터피어런스 같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자가 이 접촉을 유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골 인터피어런스는 선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랑 접촉이 있었는데 왜 이게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아니냐, 이거 오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혼선을 좀 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요 내용을 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에드먼턴 승리의 요인은 역시나 이제 출발이 좋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드먼턴 같은, 물론 이제 그 출발의 리드를 싹 날려먹기는 했지만, 일단 출발에서의 좋은 득점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첫 골 장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리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드 쪽에서의 이런 플레이, 그리고 이제 수비 구조 같은 부분을 굉장히 잘 공략한 골이었기 때문에, 이 골이 이제 출발 골인 것도 출발이 좋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거를 지키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죠? 경기를 역전을 당했죠 순간. 근데 결국은 이제 요 장면에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첫 골 장면에서 이제 이 퍽을 집어넣었죠. 상대방 진영으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지금 이제 이 경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슬링 선수보다 근데 더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앞선이 지금 요 장면에서 분명하게 안 잡혀 있는데, 조금 더 뒤로 가 보면은 드라이자이틀이 더 빨리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르슬링보다 더 빠르게. 근데 포르슬링이 느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드 쪽에서 이제 경합 싸움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드라이자이틀이 일단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퍽을 살짝 이제 옆으로 보내주고 카파넨도 막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드라이자이틀이 다시 퍽을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요 이제 벽 쪽으로 이제 모은 다음에 이 타이트하게 5명을, 그죠? 뭐 요런 느낌으로 세우면서 좀 지역을 압축하는 그런 느낌의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이제 그런 느낌의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영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이 빠르게 벌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역이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건 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이 여기서 퍽을 잡고, 물론 이제 이게 좀 운이 좋기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드라이자이틀이 여기서 요 반대쪽에 있는 쿨루크 선수를 봐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커버할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확장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쪽으로 뽑아주는 요 패스가, 물론 이게 굴절이 절묘하게 굴절돼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튀었어요, 퍽이.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드라이자이틀이 그냥 일반적인 로우 하이 플레이를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인 로우 하이 플레이를 했으면은 버에기가 바로 끊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르슬링이 달라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2-on-2, 우리가 2-on-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격수 2명 들어와 있고, 지금 요 공격수가 이제 2-on-2라면 이쯤에 서 있겠죠. 근데 이 선수한테 패스를 줘도 바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좀 압축시키면은 수비를 하기가 편한 그림. 그래서 이제 이 로우 커버리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5 타이트를 쓰는 팀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좀 선수들이 밀집해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쪽으로 쭉 뽑히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커버해야 될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역을 좁혀서 수비를 하는데. 근데 그 시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월먼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베니 선수가 따라붙지만은 커버가 안 되죠. 원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느낌의,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느낌의, 지금 이제 여기 수비수 한 명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자이틀이 수비수한테 넘겨주고 D2D 패스를 했으면 그런 느낌으로 경유해서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버헤기가 끊을 수도 있었고, 그런 느낌으로 경유가 됐다라고 하면은 베니 선수가 달라붙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에 그냥 바이패싱하는 느낌으로 던져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국 이제 월먼 선수가 지체 없이 네트로 붙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 자체가 넓어져 버리니까 퍽이 반대쪽 사이드로 가니까 선수들이 반대쪽 사이드로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수비 균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먼 선수가 여기서 슈팅, 이미 이제 슛 커버는 이미 안 되고, 그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퍽이 높은 위치로 올라오면은 바로 이제 맨온맨 커버리지가 전환이 되면서 이 슛을 때리려고 해도 바로 달라붙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지역 전환이 빠르게 돼버렸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유효 슈팅이 연결이 됐고,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네트 앞쪽에 있는 카파넨도 지금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과정이었고, 물론 이제 이 상황에도 아예 못 막을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플로리다가 좀 안 좋은 게,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을 바이패스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선수들 뚫고 지나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슛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베니 선수가 커버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클레 선수가 포지셔닝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슛 블럭이 아예 안 되는 사이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슛 블럭이 안 돼버립니다. 그게 또 두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커버리지 공략도 당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슛 블로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네트 앞쪽으로 이제 보브롭스키 선수한테 퍽이 갔고, 그리고 이제 이 슛 블로킹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러니까 숏 블로킹을 적극적으로 결국 이제 슈팅 레인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슈팅 블로킹이 정확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팀 선수가 오히려 스크린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브롭스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못 본 것도 있었고, 당연히 네트 앞에는 카파인도 있고 하니까 결국 이제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러브 세이브로 그냥 막아내서 경기를 이제 중단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되지 못했고, 리바운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네트 앞에 들어오면서 드라이아이들이 마무리를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요 장면도 이제 이 최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출발을, 이제 이 선제골을 넣는 것도 좋았지만은 결국은 상대방의 구조적인 부분을 공격 지역에서 잘 공략을 했다. 요 부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명암이 갈린 부분은 저는 역시나 지역 탈출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 에드먼턴은 제가 이제 사실 프리뷰 때도 그런 내용을 좀 짚어드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드먼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퍽을 운반할 수 있는 옵션이라든가 주도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스트레치 패스로 운반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을 많이 강화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라인에서도 잘 나타난다. 월먼이랑 클링베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쪽에서 좋은 그림이 압도적으로 에드먼턴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좋은 그림이. 예, 물론 이제 쿨러크는 좀 삽질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이제 뭐 부샤르는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죠? 에콜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괜찮으니까 결국 이제 3라인에서 굉장히 오늘 또 월먼 선수, 그죠? 월먼이랑 클링베리 요 두 선수에서 이제 좋은 그림이 이제 요 라인에서 많이 나왔는데 반면 플로리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그림까지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플로리다가 이제 지역을 탈출하는 그림을 보면은 수비수가 퍽을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진짜 막 지금 NHL에서 특급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그냥 퍽을 가지고 막 그냥 몰고 들어가는데 뭐 못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수비 선수들이 퍽을 잡았을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전방의 공격수한테 직선적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걸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실제로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네이트 슈미트가 퍽을 잡았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에드먼턴이 수비를 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원래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플로리다가 그러니까 앞선에 공격수가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간 선수들도 있고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커척도 이제 이 요 대각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에 있고 이제 그런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공격수한테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공격수가 다시 밀어 넣어주고 그런 느낌의 지역 진입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플로리다가. 근데 지금 요 상황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쪽에 뭐 공격수가 서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서 있었다라고 해도 페리 선수가 보드 쪽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턴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유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넘기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기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커척 선수가 요 위치에서 지금 이제 요 화면은 잘렸는데 요 위치에서 그냥 이 툭 쳐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맞으면서 좀 실패를 했거든요. 이제 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에드먼턴이 그냥 이제 퍽을 가져간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커척이 이제 공중에 있는 퍽을 그냥 툭 집어넣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상대방 지역까지 쭉 집어넣었으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좀 얕게 들어가가지고 에드먼턴이 그냥 바로 이제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맥데이비드가 제가 이제 요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는 맥데이비드가 시프트를 한 번 더 타는 느낌이다라고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한 번 더 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선수 교체를 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느낌은 그냥 덤프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제 맥데이비드가 그냥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역 진입이 그냥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커척이 전방 압박을 들어갔을 것이고 맥데이비드가 이렇게 역습을 들어간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수비도 잘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붙어 있고, 그죠? 포메이션도 잘 갖추고 있고, 원투 그냥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플로리다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요 라인 뒤쪽에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보시면은 결국은 제대로 못 집어넣는 과정에서
맥데이비드가 들어가는, 왜 맥데이비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커척은 지금 헬프 디펜스를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헬프 디펜스를 사실 여기서 커척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맥데이비드가 요 상대방이 그냥 지역까지 그냥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쿨리코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커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쿨리코프가 만약에 조금 더 앞선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했으면은 쿨리코프가 이제 맥데이비드 1대1로 딱 제껴졌을 때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갭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커척이 헬프 디펜스 요걸 좀 기다리는 느낌으로 수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맥데이비드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카파넨 선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기브앤고 이제 플레이 펼치면서 들어가는 그림이었죠. 근데 사실 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커척 선수가 지금 사실은 이 앞으로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그냥 그 가운데 지역의 이 영역 통제 정도만 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카파넨이 쉽게 지역 진입을 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랬을 때는 콜리코프랑 맥데이비드가 1대1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커척이 내려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카파맨이랑 기브앤고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골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요것도 아까 이제 바이패싱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수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다. 근데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골라인 아래쪽으로 맥데이비드가 잘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콜리코프도 골대 옆쪽에 패스를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동선에. 그리고 이제 네이트 슈미트 선수도 사실은 요 동선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트 앞쪽으로 뽑아 올려주는 그 패스를 차단하지 못했고, 결국은 에콜롬이 마무리를 하면서 요게 이제 동점골이 나온 장면이었죠.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지역 진입 과정에서 결국은 수비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퍽을 던지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최초적으로 유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진입 실패 이후에 수비 실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결국 이제 지역 진입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공격수에게 퍽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들이 좀 주도적으로 퍽을 옮기는 그림.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이제 슈미트 선수가 만약에 정말 물론 이제 옛날에는 참 슈미트가 잘했었는데, 예를 뭐 케일 머카라든가 이런 선수라고 하면, 뭐 헤이스 카넴 이런 선수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스케이팅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경우의 수도 그러니까 선수들의 숫자도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드먼턴은 수비수가 주도적으로 지역 탈출, 요거 이제 프리뷰 때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좋은 경기력이 그냥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특히 이게 월먼이랑 클링베리 라인에서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월먼 클링베리 라인이 최종 라인에서 실수를 하면서 조금 불안한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좀 억까 같은 실수도 있었고 그냥 본인들이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월먼 선수가 이제 퍽을 잡았을 때, 그죠? 버헤이기 선수를 끌어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퍽 핸들링 능력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에드먼턴은 주도적으로 퍽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다 보니까, 특히 3라인이 그게 잘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월먼 선수라든가 클링베리 선수가 상대방의 전방 압박 들어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두 선수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퍽을 주도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결국 이제 압박을 안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 압박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월먼이 결국은 뭐 패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클링베리를 바라봐주고, 반대쪽 이제 결국 이제 뭐 이 압박 한 번을 그냥 이제 무위로 돌려버린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클링베리가 퍽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링베리가 이제 퍽을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베니 선수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프레드릭 선수가 이제 미들레인이 올라가고 있고, 버헤이기 선수는 아까 지금 월먼 선수 압박을 올라왔는데, 그죠?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 압박을 돌아갔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첫 번째 체커 역할, 반대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체커 역할을 베닛 선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1-2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도 베닛이 지금 이제 베닛이 이제 1번 체커 역할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죠? 3번 체커 역할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그 2번 체커 역할을 이제 커척 선수가 하는 느낌이 될 거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커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프레드릭 선수의
읽으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동선이 똑같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도 결국은 클링베리가 살짝 땡긴 다음에 월먼 선수를 다시 봐줍니다. 그죠? 월먼 선수를 다시 봐주면서 이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F1에 해당하는 선수까지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얘가 F1이 포워드 1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건데 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이제 그 누구냐 프레드릭 선수 움직임 때문에 커척 선수가 지금 여기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월먼 선수가 그냥 쭉 파고 들어버리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됐거든요. 요런 장면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 3라인에서 지역 창출을 잘하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었어요. 보시면은 월먼 선수가 쭉 들어가는데 그죠? 버헤이기도 지금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위치에 있고 커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로 따지면 더미런 같은 그런 느낌의 움직임에 따라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월먼 선수를 제대로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 그죠? 그리고 커척 선수가 스케이팅이 아주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서 월먼 선수가 쭉 혼자서 이제 지역 진입을 하다가 물론 이제 최종적인 그림에서는 쿨리코프가 헬프 디펜스를 들어오면서 결국 막히긴 했지만 이런 느낌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는 D2D 패스로 이제 이렇게 반대쪽 전환해가지고 한번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먹히는 그림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대비를 해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의 사이드를 반대쪽으로 스트레치 패스를 쭉 빼주면서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지역 압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느낌의 1-1-2를 구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1-3 같은 느낌이 1-1-3가 될까 부분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때도 이제 좀 그 지역을 좀 제한하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반대쪽으로 스트레치 패스를 빼줘가지고 위크 사이드를 봐주는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월먼이랑 클링베리가 들어오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공략을 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먼 클링베리 라인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은 그죠? 지금 이제 룬델 선수가 클링베리 선수한테 이렇게 압박을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월먼 선수가 어떤 쪽으로 루트를 타냐면은 이쪽으로 루트를 탑니다. 예. 그런 과정이 되면서 클링베리 선수가 이제 월먼 뒤쪽으로 빼주는 그림이 나오고 클링베리가 뒤쪽으로 빼주는 그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링베리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제가 상황을 좀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월먼이 근데 이쪽 루트를 탑니다. 예. 그냥 가까운 쪽으로 서포트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장면 클링베리 선수가 이제 요 코너까지 올라온 이후로 그죠? 그러니까 압박을 지금 2명 들어간 그 커처까지도 지금 압박을 들어간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반대쪽을 봐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 플로리다식 1-1-2가 얼마나 상대방의 이런 이제 벽 쪽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스트롱 사이드를 좀 제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왜 월먼을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죠? 이러면 이제 또 반대쪽 레인까지는 커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체커가 지금 이제 요 체킹에서 먹힌 상황이고, 그죠? 일단 이제 첫 번째 체커를 클링베리가 제낀 상황이고, 그래서 두 번째 F2, F3가 달라붙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반대쪽에 이미 선수를 보내놨고, 그리고 이제 이미 커버하기가 좀 늦었죠. 지금 이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패스가 뽑히고 결국 이제 월먼이 또 가져가는 과정에서 아르비드손 반대쪽을 봐주거든요. 이제 요런 느낌의 공략이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또 전방 압박을 아예 탈출조차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디냐? 캐롤라이나가 어떤 식으로 망했냐면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하프보드 쪽에 선수를 한 명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선수가 스트롱 사이드 하프보드 쪽으로 이게 해죠. 패스를 하잖아요. 바로 달라붙으면서 잘리죠. 이런 느낌에서 이제 계속 잘리면서 답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월먼 같은 경우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경기를 괜찮으니까 위크 사이드 쪽으로 그냥 쭉 보내버리면서 플로리다의 물론 이제 요거는 그 직전 상황에서 지금 룬델 선수를 클링베리가 한번 따돌렸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상황을 잘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느낌을 막으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좀 정형화된 1-2 같은 느낌으로 막기보다는 진짜 제 생각에는 지금 에드먼턴 잡으려고 하면은 3라인 올라왔을 때 잡으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상대방 1라인 올라왔을 때는 그런 느낌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라인 올라왔을 때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캐롤라이나처럼 2-on-2 맨마크를 맨온맨 같은 느낌으로 압박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금 클링베리랑 월먼 이 조합을 상대로는 오히려 맨온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은 이 F2, F3 이런 식으로 그냥 조직적으로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1-2를 구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맨온맨 마킹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제 이 맨투맨으로 달라붙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어쨌든 이제 뭐 좀 이 월먼이나 클링벨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이제 특별한 레시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비수들이 지역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D2D 패스를 활용을 하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 아까 이제 D2D 패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체크 끌어들인 다음에 반대쪽 전환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결국은 반대쪽으로 이제 수비수 보내놓고 수비수 패스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넓히면서 전개를 하는 그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압박이 되는 메인 포인트의 반대쪽을 공략. 사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근데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도 지금 공략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1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드먼턴 수비 조합 슈팅 마진을 봤을 때는요, 월먼 클링베리 라인 마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먼 클링베리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22개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12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플러스 10. 그리고 에컬론 부샤르는 21대 21로 동률. 너스 클러크는 뭐 좀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너스 클러크는 사실은 이제 또 수비적으로 힘을 쓰는 애들이니까 뭐 슈팅 마진 좀 밀려도 잘 맞기만 하면 또 장땡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클러크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하긴 했는데, 일단 어쨌든 슈팅 마진에서도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지역 창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플로리다의 근본적인 경기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를 이 1-2로 이제 그 지역을 제한하는 느낌의 경기를 했을 때의 해답 자체를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애를 먹지 않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국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렇게 졌기 때문에 좀 이제 조율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좀 문제점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비수가 퍽을 만지는 시간 자체가 길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지금 요 라인선. 그래서 이 월먼 선수가 조금 욕심부리다가 턴오버가 나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패스 미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중간에 엇가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클링베리가 라인스맨에 걸려 넘어지면서 턴오버가 되는 장면도 한 번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클링베리랑 월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퍽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최종 라인에서 실수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좀 대표적인 장면이었는데, 월먼 선수가 여기서 퍽이 요렇게 오는 장면이었나? 근데 결국 이제 월먼 선수가 이렇게 오는 퍽을 백핸드로 이렇게 살짝 쳐가지고 버에기 선수를 제낀 다음에 본인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딱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버에기 스틱이 딱 들어오면서 결국 뒷장면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커버가 되는 장면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역동작에 걸려가지고 버에기가 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1대1로 허무하게 먹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월먼 선수가 결국은 오늘 경기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월먼 클링베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퍽을 많이 소유를 하면서 이 지역을 탈출하는 이런 느낌은 결국 실수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최종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 굉장히 쉬운 실점 기회, 득점 기회라고 했는데 실점 기회라고 써놨죠. 수비자 쪽에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운 실점 기회를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라인이 굉장히 분전을 해줬다라는 요소. 요거 이제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본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포드 콜진이랑 아르비드손이 뭐 사실 이것도 이제 프리뷰 때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아르비드손을 사라인에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꽤 좋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결승 프리뷰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르비드손이랑 포드콜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선수들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톱 스피드 측정치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포드콜진 선수도 36.44km가 나오면서 상위 12%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르비드손은 38.46km가 나오면서 상위 1%에 해당을 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라인에 이제 출중한 스케이터들이 많이, 이 얀마르크도 직선 스피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실제로 이들은 이 두 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포책, 그냥 저는 전방 압박이라고 쓰는데 전방 압박에도 굉장히 재빠른 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도 나오고, 그리고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이 두 명의 스피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전방 압박 장면일 거예요, 아마. 압박 장면일 겁니다. 이거 좋다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 포레슬링 선수가 이제 네트 뒤쪽에서 퍽을 가진 이후에 보시면은 포레슬링 선수가 이제 이 스탑을 걸어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 전환을 해주려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드콜진 선수가 지금 요 각을 자르면서 들어오니까 포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압박이 좀 느리게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그냥 포레슬링 그냥 쭉 몰고 나갔을 겁니다. 사실 이제 포레슬링 정도는 굉장히 이제 또 괜찮은 스케이터이기도 하고 퍽 운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포드콜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제 요 영역을 자르고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포레슬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대쪽을 선택을 하거든요. 스탑을 걸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바르코프한테 패스를 봐주는데, 여기서도 뒤에서 아르비스 선수가 뒤에서 이렇게 휙 들어오면서 압박 딱 들어가지고 플레이 잘라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턴오버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포드콜진과 아르비드손의 빠른 스피드가 이런 이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좋은 그림 만들어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번 승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림이었는데, 요거 3대1, 1대3으로 지고 있는 과정에서 만회골이 진짜 빨리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샤르 선수가 퍽을 잡.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플로리다 이 로드리게스가 이제 뭐 내려오다가 그냥 넘어졌나?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플로리다 공격수가 2명 지금 이제 퍽 라인보다 뒤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요 과정에서 보시면 부샤라 선수가 바로 포드콜진한테 연결을 하고 포드콜진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르비드손은 이제 반대쪽 레인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2대2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제 포드콜진이 이제 이 레인 타고 이 드롭 패스 주면서 올라가고, 본인은 이제 그냥 이제 쭉 이 수비수 사이로 파고드는 선택을 하고, 아르비드손이 결국은 슛을 때리는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거는 수비가 조금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드콜진이 드롭 패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에크블레드랑 포르슬링이 둘 다 너무 포드콜진만 경계를 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포르슬링이 백워드가 아니라 포워드 스케이팅으로 달라붙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포드콜진이 그냥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이제 포르슬링은 이렇게 달라붙고, 에크블레드는 이제 그냥 조금 뭐 아르비손을 한테 달라붙는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이제 백워드 스케이팅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명이 스탑을 걸고,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아르비손이 있으니까 에크블레드가 그냥 이제 스탑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드콜진이 그냥 요 틈을 그냥 쭉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두 명이 좀 포드콜진한테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아르비손이 슛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포드콜진이 지금 보시면은 스크린을 확실하게 쓰는 장면이었죠. 요런 과정에서도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역습을 전개를 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포드콜진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포르슬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백워드 스케이팅이 아니라 포워드 스케이팅으로 달라붙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크블레드가 여기서 이제 그냥 아르비손 1대1 마크를 스탑을 걸면서 1대1 마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포르슬링이 그냥 이 포워드로 달라붙었을 가능성이.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또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너무 그냥 플로리다 선수들 바이패싱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에크블레드가 블로킹을 아예 못할 정도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에클베드가 슈팅 레인에 서 있기도 하니까 블로킹이 되면은 이건 또 1차적으로 이제 위협이 커버가 되는 그림인데, 오늘 플로리다가 이런 게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그러니까 이제 뚫고 지나가는 느낌의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원래라면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포지셔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근데 포지셔닝이 되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킹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졌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4라인도 포드 콜진 그리고 이제 아르비드손 요 라인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라인. 3피리어드부터 결국 이제 3대2로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피리어드 거의 극 후반, 3피리어드 초반부터는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를 붙이는 그 필살기죠. 이제 그걸로 전환을 합니다. 에드먼턴이. 사실 이제 그것도 전환을 잘 한다라는 거를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라인의 1대1 이 매치업이 될 것이 유력한 바르코프 라인. 뭐 룬델 라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뭐냐 뭐 토론토 시리즈라든가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두 명의 클래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 라인으로 막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바르코프랑 실제로 바르코프 라인 대 맥데이비드 라인 그렇게 이제 대결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3피리어드 이후로부터는 그 이제 그 라인이 뭉친 뒤로부터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리 피리어드 3대2로 3피리어드에서 이제 2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부터 이제 요 운영을 다시 노블라크 감독이 선택을 했는데 적중했죠. 요 라인별로 슈팅 마진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슈팅 라인인데 맥자이트 라인에서 15개 슈팅 때리는 과정에서 4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가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플로리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키는 운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비적인 몸에 3피리어드는 그냥 지키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점점 이제 이 갈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못 막았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3피리어드 연장 정도만 뛰었는데 슈팅 마진이 이렇게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라인에서 가장 좋았던 라인이 뉴전 토킨스 라인인데 그게 이제 6개, 3개였거든요. 6개 이제 우리 슈팅 시도하는 과정에서 3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았던 라인이었는데 한 피리어드 만에 그냥 이제 그 3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맥자이트 라인을 거의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였고 결국 이제 3피리어드 때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이제 버티기는 버텼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뭐 라인하트랑 뭐 바르코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콜라랑 존스가 굉장히 요 라인에 대한 수비가 괜찮았거든요. 사실 이제 리치도 길고 수비력으로 이제 또 괜찮은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버티는 수준, 실점이 안 나오는 느낌의 버티는 수준이었지 실제로 이제 이 라인이 올라왔을 때 퍼포먼스 자체는 압도적으로 나왔던 게 맞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 사실 이 선수들이 같이 나오는데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또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그 맥자이틀이랑 그냥 연관이 돼 있을 뿐이지 결국 파워플레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 공략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 원투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이제 투투 박스 같은 느낌으로 공격수 전선에 있는 공격수 2명이 이 뭐냐 그 수비수들한테 압박을 들어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퍽을 가진 선수들 압박을 들어가면서 뭐 플랭크라든가 이렇게 동시에 압박을 들어가면서 그런 그림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1-3-1을 맞기에 최적화된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최적화까지는 아니고 꽤 괜찮은 전술입니다. 왜냐면 이제 플랭크 플레이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1-2-1 같은 경우도 잘만 이제 시도를 하면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재미있게 나온 건 뭐냐면은 코너 쪽에서 지금 이제 이 코너 쪽이 아니라 하프보드 쪽에서 뉴전 토킨 선수가 퍽을 잡았잖아요.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플랭크가 서 있을 만한 위치의 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플랭크에 대한 견제가 수비수가 한쪽 사이드는 당연히 수비수가 달라붙습니다. 한쪽은 당연히 공격수가 달라붙고 그죠. 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1-3-1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결국 이제 누전 토킨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뒤쪽으로 돌리는 선택이라고. 왜냐면 이제 앞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이제 마르샹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바로 역습을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뒤로 돌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1-3-1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요 선수한테 연결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제 별 문제 없이 대응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에드먼턴이 파워플레이를 전개를 할 때는 1-3-1도 쓸 때가 있지만 3-2 스프레드 같은 느낌으로 쓰면서 좀 변칙을 택할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거 댈러스 시리즈에서 나왔었죠. 댈러스 시리즈 선제골 제가 라이브 코멘트 때 설명을 드릴 때 얘네들 순간적으로 3-2 스프레드로 전환해가지고 공략을 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누전 톨킨스가 여기서 퍽을 잡았을 때 존스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1-3-1이라고 우리가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수비수가 그죠? 달라붙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 1에 해당하는 선수는 당연히 뭐 요 선수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플랭크에 있는 선수가 이 커버가 될 거고 그죠? 그런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올라오다가 결국 이제 존스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페리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골라인 옵션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제 맥데이비드가 그냥 여기에 서 있고 그러니까 1-3-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리가 골라인 옵션 그리고 이제 이 맥데이비드가 뭐 범퍼 옵션이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반대쪽 플랭크는 드라이자이틀이 있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 포지션에는 부샤르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페리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죠. 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존스가 뽑혀 나오는 그림에서 이 뒤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는 답이 없는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뒤쪽으로 연결이 돼버렸죠. 이제 그 과정에서 뒤쪽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지금 바라보시면 페리 선수가 원래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들이 지금 이제 넓게 스프레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이트 스프레드로 배치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배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스가 연결이 됐고 페리 같은 경우에도 미콜라가 당연히 이제 요 과정이 되니까 페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미콜라가 이제 페리를 경계를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페리도 뒤쪽으로 떨궈주면서 맥데이비드 그죠? 골라인 아래쪽에 있는 맥데이비드가 내려오게 되고 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드라이자이트를 빼주는 그 그림이 연결이 되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예 수비가 안 되는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요것도 결국은 이제 바이패싱이 돼버렸죠. 제대로 위치에는 서 있었지만 그죠? 지금도 사실 뭐 요 장면 같은 경우에도 허를 찔리긴 했지만은 결국은 뒤쪽으로 뽑히는 패스를 아예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과정 같은 경우에도 미콜라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페리 선수가 패스를 잘 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커버가 아예 안 되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결국 골라인 아래쪽에서 패스를 뽑아 올려주는 과정에서도 바르코프가 그 패스를 자를 수 있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못 잘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플로리다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에드먼턴이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변주를 주면서 파워플레이에서도 사실 이런 그런 그림. 그러니까 제가 댈러스 이야기를 할 때 댈러스도 1-3-1으로 쓰다가 2-on-2로 살짝 전환을 하면서 그런 그림 좋은 그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란탄에 살짝 빠지는 움직임 가져가면서.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직하게 1-3-1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3-2 스프레드로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그림들, 그죠? 요런 그림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을 이제 보드 쪽으로 유인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3-2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결승골, 파워플레이 결승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칙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도 사실은 노블라우크 감독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노블라우크 감독이 보면은 수비 전술도 잘 지금 짜놨고요, 팀에. 그리고 이제 뭐 공격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유연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주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뭐 1차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이제 전방 압박에 대한 이런 지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그죠? D2D 패스.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들을 조금 이제 반대쪽 위크 사이드에 조금은 낮은 위치에 배치를 하면서 좀 연결을 빠르게 하면서 이제 이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든가. 지금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립 지역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죠? 수비수들이 이제 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끌어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느낌에서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역시나 이제 점술적으로도 유용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차이점이 벌어지면서 이제 1차전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하키라는 게 또 이제 전술 싸움도 이제 이런 그림, 상대방이 이런 패를 꺼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건데 2차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도 마찬가지로 3차전 펼쳐지기 전날에 제가 리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그 라이브 계획, 그 다음 라이브 계획은 6월 7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라이브 코멘터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9일입니다. 하루 쉬고 6월 8일은 이제 경기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6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6월 9일 날 저녁에 마찬가지로 2차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그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6월 10일 날 오전 9시 10분에는 3차전 라이브 코멘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시리즈가 빨리 끝날지, 정말 이제 뭐 더 늦게 끝날지 뭐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2차전의 향방, 이런 부분 뭐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남은 경기 정말 이제 뭐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자, 뭐 많아도 6경기죠. 많아도 6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 라이브 코멘터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